좋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한 사람 했네. 자,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잘 지내신 거죠? 네. 뭐 잘 지내면 되지 뭐 지금 그죠? 건강이 중요하지. 뭐 공부가 중요하나 그죠? 자, 여러분들 오늘 뭐 프린터 혹시 받으셨어요 이거? 야, 여기 이 학원은요, 이 A3로 나가요. 좀 크죠? 근데 확 크잖아요 지금. 비프하고는 확 느낌이 다르잖아 지금. 예? 글씨가 뭐 저쩌고 다 느낍니다 지금. 지가 밝다고 했잖아요 지금. 공시렁대지 마세요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건 A3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학원에서는요. 다른 데는 B4로 나갑니다. A3는 뭐가 두 개 합친 거죠? 오, 대단합니다. 잘 모를 텐데 그거는. 이거 어떻게 알지? A4 두 개를 합치면 A3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B4하고는 확실히 B4하고 A3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거보다 글자가 더 작아요. 당연히 B4로 나갔으니까. 원래 원본이 B4였거든요. 원본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작아. 이 정도면요, 진짜 이거 안 보이면요, 눈 바꿔야 돼요. 안경을 바꾸든지 이걸 바꿀 순 없거든. 이제는 눈을 바꾸시든지 하세요. 할 수 없다. 공부를 위해서. 자, 하여튼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법령 쪽은 조금 웬만한 내용들 다 들어있어요. 법령 쪽은요. 법령에서 좀 많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쪽도 일부 나올 부분 좀 들어있고, 중개 실무 부분도 여기 있는 거는 또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장으로 이렇게 다 앞뒤로 넣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원래 더 많이 넣고 싶었으나 못 넣었어요. 그래서 두 장으로 만들면은 좀 더 많은 내용을 넣을 수 있는데, 글자도 좀 크게 해가지고 해서 두 장으로 만들면은 괜찮을 텐데, 이거 의미가 한 장으로 만드는데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한 장짜리로.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두 장으로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생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까지는 일단은 이렇게 이 정도 내용으로 해서 법령 쪽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뭐 다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서를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제가 칠판에 적은 내용 그대로가 거의 있는 부분도 있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을 잘 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시로 이렇게 화장실이나 이렇게 냉장고나 이런 데 붙여놓고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 공부하는데 이런 데 붙여놓고 있죠. 예. 독서실 여기 쉬는 시간에 수업 마치고 이제 쉴 때, 오전 수업 마치고 쉴 때 독서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옆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 이게 붙어 있었어요. 이거 약간 오려가지고 딱 그 부분만 딱 붙여놨더라고. 그 자리가 당연히 합격한 자리겠죠, 당연히. 제가 쉬고 있던 자리가 그 자리. 자, 그래서 그렇게 붙여놓고 계속 보고 옆으로 봐도 보이고 앞으로 봐도 보이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 집에 여러분들 이거 붙여 놓을 수 있죠? 이거 냉장고에다가. 혹시 뭐 집에 공부한다고 얘기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맨날 아침에 니 어디 가노 그러면서 막 집에 공부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혼자서 따는 자격증 아닙니다. 이게 가족들이 같이 도와주는 자격증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시로 활용하시고 매일 보면서 이렇게 이 종이가 진짜 너덜너덜 할 때까지 계속 봐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달라고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저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 했던 것 중에서 결격 사유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결격 사유. 제목이 등록 등의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등록 안 되죠. 등록 안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개업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사가 안 된다는 뜻이죠. 종사가 안 된다는 거는 뭐가 될 수 없어? 소속이 될 수 없다. 또 보조원이 될 수 없다. 뭐 당연히 임원 사원이 다 될 수 없는 거죠. 이 업계에 발을 붙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이제 결격 사유자들은요. 결격 사유자들은 시험 칠 수 있습니까? 네, 시험은 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중개업에는 종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13가지의 결격 사유를 구분했는데 첫 번째 결격 사유자가 누굽니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어떻게 정의하죠? 만 19세 미만인 자. 또 같은 표현이 있잖아요. 뭐라고?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달하지, 그 시험 나왔으면 시험 지문이에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맞아요. 자,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여전히 뭡니까? 결격입니다.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네, 무조건 나이가 만 19세가 되어야 벗어납니다. 그렇게 알아두고. 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심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심신 상실이죠. 상실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에 관한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안 받았는데 좀 이상하다. 결격 사유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언제 벗어납니까? 네, 성년 후견에 관한 종료 심판을 받으면 벗어나게 되는 거지. 종료 심판 받기 전에 원래대로 돌아왔다.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다. 자, 비슷한 사람이죠. 피한정 후견인, 이제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 약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에 관한 개시 심판받은 사람. 언제 벗어납니까? 종료 심판을 받게 되면 벗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자가 누굽니까? 파산자네. 파산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돈 오면 어떡합니까? 그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눈이 뒤집어진다를 두 글자로 얘기하면 환장이에요. 환장. 그걸 환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결격 사유가 된 거예요. 자, 언제 벗어납니까? 복권 선고, 복권 결정, 그죠? 면책 결정. 자, 그렇게 해야지 벗어나지. 돈을 다 갚았다, 완제했다고 해가지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산 제도 말고 두 가지 또 무슨 제도가 있죠? 개인 회생 제도라든지 뭐 신용불량 제도 같은 것들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수용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또는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이제 3년의 결격 기간이 들어가죠. 일단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어떤 형이 있죠? 세 가지가 일단 사형이 있고 징역이 있고 금고가 있죠. 사형은 의미 없잖아, 그죠? 징역, 금고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법, 저 법을 불문한다는 거지. 어떤 법을 위반하더라도 금고 이상을 받게 되면 결격사에 해당한다. 집행 종료되는 예시가 뭡니까? 집행형을 다 채우고 나왔죠? 뭡니까? 만기 석방 내지는 만기 출소가 되겠습니다. 3년 지나야 되고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요. 가석방이 되겠습니다. 가석방은 뭐가 남아있죠? 자녀 형기 남아있어요. 그리고 3년 지나야 되겠네. 집행 면제는 첫 번째가 법률 변경을 해가지고 면제받는 경우 3년 지나야 돼요. 두 번째가 형의 시효 완성 플러스 3년. 특별 사면도 몇 년? 3년입니다. 일반 사면은요? 즉시. 일반 사면은 특정 죄를 사면시켜주니까 즉시 벗어난다. 그 다음 마지막에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를 집행받았다. 그래도 3년이 경과돼야 벗어납니다. 자, 이제 수용자 한 사람 더. 금고 이상의 형의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렇죠? 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바로 벗어납니다. 이거는 3년 이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집행유예 말고 무슨 유예가 있죠? 선고유예, 기소유예 이런 것들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 관련해가지고 자격이 취소가 되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사유자예요.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뭐도 못합니까? 시험도 못 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3년 동안 뭐만 해야 돼? 공부만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자, 그 다음에 자격이 정지가 되고 정지기간 동안 결격 사유. 등록이 취소가 되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사유. 3년이 조용하지 않는 게 세 가지 있댔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망 해산이에요. 두 번째가 결격 사유, 세 번째가 등록 기준 미달로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네, 너무 의미 없거나 너무 가혹하다 해가지고 3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만 이제 사유만 해소가 되면 바로 벗어난다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받고 뭐 한 사람이에요? 폐업을 한 사람이지. 업무 정지 처분 받았다고 해가지고 결격 사유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폐업을 해야 돼요. 폐업을 하면은 이제 결격 기간이 들어가는 거죠. 언제까지?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그러니까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어야 다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받은 법인의 업무 정지 뭐 할 당시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있었던 사원 임원들, 그 임원들이 당해 법인이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무슨 당시가 아니라고요? 처분 당시가 아닙니다. 처분 당시에 사원 임원들은 그 업무 정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하죠. 반드시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얼마 이상이에요? 300만 원 이상의 뭘 받아야 돼? 벌금형을 받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예요. 이 법 300만 원 이상 벌금, 그 다음에 3년 미경과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이러한 결격 사유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 그러면 그 법인 자체가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단서가 있어. 뭐라고? 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소한 경우는 제외. 내보냈으면 제외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13가지의 결격 사유 이렇게 언제 벗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중개업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네, 그죠? 106페이지입니까? 자, 제4장 중개업 경영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지역적 범위, 뭐 경험 나와 있는데, 자, 일단 한번 칠판에다가 적어볼게요. 칠판. 자, 업무 범위 등에서 이제 지역적 범위가 있어요. 업무 지역 범위. 어느 지역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인데, 자, 첫 번째. 자, 자연인이면서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 무슨 개업 공인중개사라 부릅니까? 오, 대단합니다. 공인중개사인데요. 복습을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복습을 안 하고는 이걸 대답하기 힘든데.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인 개업이죠. 여러분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등록했다. 그러면 법인인 개업이 되는 거죠. 법인인 개업. 이 두 사람은 우리 법에서 업무 지역을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규정된 게 없어요.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업무 지역을 어디로 보고 있다? 전국으로 보고 있어요. 전국 어디에 있는 중개대상물 다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 두 사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다 제주도에 있건 뭐 강원도에 있건 간에 뭐 서울에 있건 간에 다 중개 가능한 겁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이 사람 문제 없고 두 번째는 이 사람 있죠?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 이 부칙은요, 업무 지역이 어디냐면은 원칙적으로 자기 사무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광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자기 사무소 관할 특강도 내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업무 지역이요. 자, 여기 남구에 있다. 부칙이 울산 남구에 있다.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울산 광역시 안에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경상남도에 있는 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상남도에 있는 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잘하는가 싶었더만 좀 그렇네? 아까는 그냥 재수였네. 사무소 관할 특강도라니까. 자기 사무소 관할 특강도예요. 울산 남구에 있다 그러면은 울산 남구는 어디 있습니까? 울산 광역시 안에 있잖아요. 그 울산 광역시 안에 있는 것만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자, 마산 하포구에 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있다. 그럼 어디? 그럼 그게 경상남도예요. 포항 북구에 있다.
경상북도라니. 되겠죠? 자, 이불로 틀리게 대답한 건 아니죠. 예외적으로 조금 넓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지정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래정보망이 있어요. 이게 사설 네트워크망은 아니고 그것을 이제 줄여가지고 정보망이라 그럴게요.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칙상의 기업이 정보망에다가 일단은 가입하고요. 가입을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으로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입을 했다가 넓어지면 다 가입해버리지. 그렇죠?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망에 공개가 된 중개대상물. 이 중개대상물은 중개 가능하다. 중개대상물은 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단 말이 중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그 정보망에 공개가 되어 있는 관할구역 외에 있는 중개대상물도 중개 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조금 넓어진 거예요. 그렇죠? 정보망에 가입을 했고 그 정보망에 공개된 중개대상물이 서울 강남구에 있다. 그러면 그 강남구에 있는 그 중개대상물만 중개할 수 있는 거지. 서울에 있는 건 전체를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중요한 단어는 공개된 게 중요한 거예요. 공개된 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공개된. 공개 안 된 것들은 중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개할 수 없다 이 말이지. 공개된 것만 지역 제한을 받지 않겠다 이 뜻이지. 조금 넓어지겠죠. 그래서 개업에 따라서 업무 지역이 조금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칙이 만약에 이러한 업무 지역, 업무 사무소 관할 특강도라는 이 업무 지역을 위반하면 당연히 그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받습니다. 업무 지역 위반으로. 자, 여기까지만 밑줄 긋고 올게요. 여기까지 업무 지역. 106페이지. 지역적 범위 해가지고 거기가 양가로 1번에 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나와 있고 및 법인인 개업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고 전국이라고 아시면 돼. 전국. 자,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요. 부칙상의 개업은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광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다만 이게 예외적으로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그 밑에 줄에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중개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됐고요. 참고에 보시면 2번 보세요. 참고에 2번에 보면요. 사무소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공동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공동 사무소라고. 그러니까 부칙하고 일단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하고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부칙이 업무 지역적 범위가 넓어지겠습니까? 안 넓어집니다. 그대로입니다. 예. 그리고 부칙 같은 경우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를 거기 보면은 고용할 수도 있겠죠. 직원으로. 소속은 자격증이 있잖아. 소속을 고용한다고 해서 업무 지역이 넓어집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제한을 받는다 이 뜻이겠죠. 뭐 알아두시고. 이건 참고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원래. 자, 그 다음에 2번 겸업의 범위. 이게 이제 거의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는데 한번 칠판에다가 또 적어 보겠습니다. 겸업. 업무 범위라고 볼 수 있지. 자, 첫 번째 누구냐?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인 개업이네. 그렇죠? 누군지 아시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말은
중개업에다가 다른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법에서 이걸 같이 하면 안 된다. 중개업을 같이 하면 안 된다.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제한이 없다. 이 말이지. 제한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이제 미용실을 운영한다. 그런 거죠. 미용실을 운영하면은 제가 항상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용하시는 분이 이 자격을 취득해서, 그죠? 미용하시는 분이 이 자격을 취득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격 취득해가지고 미용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미용실에다가 바로 차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신 분이 있었고, 미용하시는 분이 그 미용실에다가 바로 사무소를 차려가지고 같이 그렇게 차리고 있으면은 이제 손님들이 오잖아, 그죠? 손님들이 머리 하러 온다. 여자도 오고 남자도 오고, 기본적으로 커트 오고, 커트도 하고, 파마도 오잖아요, 파마.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기본적으로 2시간, 3시간씩이에요. 저도 파마를 합니다. 파마를 해야 되는 머리예요. 파마를. 예전에는 한 2개월마다 한 번씩 했었어. 2개월마다요. 파마가, 그러니까 제가 거의 직모예요. 약간 직모인데, 그래서 약간 뻗는 머리 있죠? 관심이 없네, 그죠? 그렇다고 관심 없다고 그래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사람이 또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하고 이래야지. 그렇죠? 자, 다른 나라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공부하려고 그래요. 막 공부에 대해서 막 질문하려고 수업 시간에. 아니, 그냥 일단은 파마를 2개월씩 했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려고. 이 머리가 3개월 된 머리예요, 지금. 그렇죠? 자, 파마 비용도 좀 들어가고, 그죠? 남자도 좀 비용 들어가는데 여자분들은 파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만. 여자분들은 비싼 것도 비싸더만, 파마가.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간씩 해가지고 파마를 하면서 머리를 감은 상태에서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감아가지고 바로 차 타고 딱 데려가지. 전혀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가보자 이래가지고 차 한잔 하고, 자, 올라가서 집을 보면 또, 그죠? 예, 또 위치하고 보고 이러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집에 또 얘기하고, 또 안 되면 친구들 또 한테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건 하면 파마는 안 돼. 파마는 비싸니까 커트 무료 이런 식으로 1년간 커트 무료. 한 건 더 하면 온 가족 커트 무료 이런 식으로 영업적으로도 활용하고 해서 하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업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이 중개업을 하면서 또 다른 것들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중개업은 시간이 좀 그렇게 좀 많이 뺏기진 않습니다. 계약이 맨날 있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을 때는 약간 또 다른 거 하고,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일은. 그러니까 시간 활용도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부칙상의 개업인데,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딱 한 가지 업무를 못해요. 무슨 업무를 못하냐면 경공매 업무를 못합니다. 이 경공매 업무는 예전에 이 변호사만 하게 돼 있었어요. 변호사.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서 법무사까지 했고, 그다음 우리 이제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하게 돼 있었죠. 근데 이제 부칙상의 개업은 아직 경공매 업무 자격증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증이 없어서 아직도 공부를 좀 많이 안 했으니까 경공매 업무를 못한다. 그래서 경공매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공매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네, 그죠? 부칙도. 예.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법인인 개업이에요.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하지요. 이 중개업에다가 자 플러스 여기 6가지 업무밖에 못합니다. 이 6가지 업무가 우리 법 제14조에 나오는 겸업이에요.
자, 들어봤죠?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었잖아요. 거기 14조 업무라니까 이게. 요게 단독으로 매년 한 문제가 나옵니다.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법인의 업무 범위가 해당되지 않는, 바르게 묶은 것은, 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박스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보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완벽하게 이걸 기억해야 되겠네. 그죠? 근데 일단은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약간 헷갈립니다. 그리고 뭐 어떤 날은 이게 뭐 됐다가, 어떤 날은 안 됐다가 막 그래요. 이게 공부가. 자,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문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적혀 있는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못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첫 번째, 상업용 건축물은 상가를 말합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이거는 주택, 주거용 건축물 말하겠죠.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자, 법에다가 임대 관리라고 딱 명시가 돼 있다. 이게 임대 관리가. 그러면 상업용 건축물 임대 관리 이래 나오면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상업용 건축물 임대관리, 주거용 건축물 임대관리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상업용 건축물 임대 이렇게만 나오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업용 건축물 관리 이래 나오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상업용 건축물 임대관리라고 적어야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임대관리랑 관리는 같은 겁니까? 글자도 다르잖아 지금. 고민하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른 일이에요. 그냥 관리하는 거랑 임대 관리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임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했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했던 거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네, 시험 나왔다니까. 임대 관리라고는 딱 정확하게 다 적어줘야 돼요. 등. 대표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업무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여기서 관리 대행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대행이란 말이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상업용 건축물 관리라고 나오면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상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 나오면 됩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 요 대행을 해줘야 되지 그냥 관리를 해주면 안 됩니다. 관리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인이 관리업이라고. 근데 대행을 한다는 거는 그 대행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대신을 해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업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행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업이라고 나오면요. 됩니까? 안 되고 왜 업이 들어가서 자 그러면 상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일에 업이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관리 대행이 계속하면 업이 되잖아. 관리 대행 업 그거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업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업이 들어간 거는 된다는 얘기예요. 상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업 됩니까? 네, 됩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자, 이거 중요한 거 뭘 해주라고요? 상담을 해주라잖아요. 상담을 영어로 뭡니까? 컨설팅이에요. 상담을 해주래. 컨설팅을 해주래요. 뭐에 대해서? 자,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토지랑 건축물을 말해요. 토지 이용에 관한 상담. 됩니까? 자, 상업용 건축물 이용에 관한 상담. 됩니까? 그러면 공업용 건축물 이용에 관한 상담은요? 됩니다. 됩니다. 여기 건축물에는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공업용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셔. 상담을 해주라죠. 네, 토지 이용에 관한 상담업은 됩니다. 자, 토지 이용업은 토지 이용업 된다 안 된다면 얘기하세요. 설명은 제가 합니다. 자꾸 뭐 설명을 하지 말고. 토지 이용업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안 되지. 상담을 해주라는데 뭘 자꾸 이용업을 하라 그래요. 개발업, 거래업 안 된다니까.
거래에 관한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해주라고, 상담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개업공인중개사 누군지 아시죠?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이렇게 나왔다. 아, 맞지?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자, 중요한 거는 누구 대상? 예,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이에요. 요 자리를 바꿉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을 뭘로 바꾸겠어? 뭐 공인중개사 대상. 틀려. 공인중개사랑 개업공인중개사랑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잖아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경영기법 제공 할 수 없어요. 일반인 대상으로 경영기법 제공 할 수 없다고.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경영기법 제공 할 수 없어. 반드시 누구 대상?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이 자리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가야 돼요. 되겠습니까? 소속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안 돼. 중개보조원 대상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자리를 바꾸겠네, 그죠? 자, 이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갔었냐면은 요 자리에요. 개업공인중개사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갔냐면 요렇게 들어갔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경영기법 제공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고. 왜? 법인인 그냥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갔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공부가 이제 깊이 되고 좀 이해가 확실하게 된 사람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이렇게 나와도 그냥 이게 할 수 있는 업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을 대상으로 법인인 개업이 경영기법 제공이 된다는 얘기지. 왜? 법인인 개업도 개업이니까. 그래서 그게 약간 공부가 깊이가 돼야 돼. 그게요. 그래서 자, 요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알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문제 딱 나오잖아요. 시험 지문에. 이게 나왔던 지문이라니까요. 기출 지문이에요. 문제 보면은 딱 순간적으로 또 헷갈립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막. 자, 하여튼 어차피 이런 것도 다 국어예요. 국어 문제예요, 국어. 막 이제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출제위원들도 이제 낼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국어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니까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자, 네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분양 대행. 요거는 요 관리 대행하고 또 거의 똑같은 거네.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에 대한 뭘 해주라고? 분양 대행을 해. 대행. 분양 안 되죠? 대행입니다. 대행. 자, 또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되는 거지 토지의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토지 분양 대행은. 자, 다섯 번째.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지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소개입니다. 소개. 여기 소개라고 적어놨죠? 알선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은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 못하고 소개시켜줘야 돼요. 이사업체를 소개시켜줘야 돼.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용역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알선해줘야 돼요. 소개시켜줘야 돼요. 소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직접 이사업체, 도배업체, 용역업체를 운영 못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요 두 사람 있잖아요. 공인중개사의 개업이랑 요 주택사의 개업은 직접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운영하면 되지. 왜? 여기는 제한이 없고 여기는 경공면 빼고는 다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사업체를 운영한다 치자. 그럼 청소업체도 같이 운영한다. 그러면 중개해주고 가가지고 입주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도배해주고 가가지고 이사도 해주고 혼자서 다 해보라고.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 그래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혼자서. 이사업체, 도배업체. 자, 그러면 용역의 알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의 제공은요. 용역의 제공이라고 나왔어, 끝에. 제공은 용역업 하는 겁니다. 시험 지문이에요. 용역의 제공은 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가 경매, 공매, 경공매 부동산입니다. 경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 자, 이게 마지막 업무가 그 유명한 경공매 업무예요. 경공매 업무.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이게 경공매 업무예요. 이게 누가 못 한다고요? 부칙 못 한다고. 부칙은 못 하죠? 법인 할 수 있지. 공인중개사는 개업 할 수 있잖아요. 부칙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경공매 업무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잖아요. 부칙 때문에. 그렇죠? 부칙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경공매 업무, 여기서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이렇게 나왔어. 공매 있죠, 공매. 공매 부동산이죠. 근데 뭐라 나왔냐면, 공매 동산이라 나왔어요. 환장하죠? 네. 공매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공매 부동산에 관한 입찰 신청 대리가 되는 거잖아. 공매 부동산. 근데 공매 동산에 관한 입찰 신청 대리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이게 눈에 보입니까? 이거 잘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입니다. 그냥 공매 딱 나왔죠. 입찰 신청 대리 나왔지. 그럼 딱 맞다고 넘어갑니다, 그냥. 이게 부동산 동산을 이게 확인할 겨를이 없어요. 그걸 냈다니까. 할 수 없어요. 내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공부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내가 뭐라 할 수 있나? 못합니다. 그리고 법 조문이 지금 부동산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봐야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꼼꼼하게 봐야 돼요. 조사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발견하고 틀린 부분을 딱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이제 박스 형태로 나왔잖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가지고 얘가 할 수 있는 걸로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기에 딱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딱 보기에 만들어놨다니까요. 이게 맞는 걸로, 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럼 나는, 맞구나. 보기에 있으니까. 그죠? 내가 잘 풀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넘어간다니까요. 이거 선택했는데 만약에 이 보기가 없어. 그럼 이상하네. 그러면서 다시 볼 수도 있는데 보기에 딱 만들어놨어요. 출제가. 그러니까 싹 바로 이제 낚인 거지. 바로 해가지고 이제 신당 맥이 보면은 이제 딱 이제 막 이제 보이는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시험장에서는 안 보인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연습. 첫 번째는 일단은 기본 조문에 좀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딱 정확하게 전체를 알고 있는 게 이게 제일 좋아요. 전체를 딱. 그래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많이 좀 약간 투자를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하면 여기 경공매 부동산 권리 분석 입찰 신청 대리 취득의 알선 요 중에 업무 중에서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 업무예요.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 세 가지 업무인데 여기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법원에 가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 업무가 딱 하나 있어요. 무슨 업무냐면은 경매예요. 경매. 중요한 건 이 경매. 공매는 안 합니다. 경매에 대해서 대리를 하고 싶다. 경매 대리, 그러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 싶다. 경매를 대신 받아주게 해주고 싶다. 그 업무를 하려면 지방법원에 가서 등록해야 돼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가지고. 그게 우리 제일 마지막 단원에 있어요. 그 시험 범위 들어가요. 그것도.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규칙.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등록한다고요? 네, 경매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또는 매수신청 대리. 경매 부동산 대리하려면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결서는 등록 안 합니다. 그거는 등록 안 한다고. 뭐만? 경매 부동산의 대리, 입찰 신청, 매수신청 대리. 그럼 공매는 아예 등록 안 합니다. 공매는.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자, 한번 밑줄 꺼볼게요. 107페이지에 겸업의 범위 1번 법인인 개업이 나왔고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법인인 개업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중개업이라고 돼 있네. 이건 당연히 되지. 되고 동그라미 2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임대 권리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이 말이에요. 그 부동산이란 말은 관리 대행이라 되어 있잖아요. 대행. 관리하면 안 되고 대행.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이죠. 여기만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다 말하고요.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해주래요. 상담.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상담의 대상자 있잖아요. 그죠? 상담의 대상자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잘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약간 어렵습니다. 상담의 대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이용에 관한 상담 이렇게 나왔다. 일반인 대상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상담, 토지 이용에 대한 상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상담의 상대방, 그러니까 그게 딱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 누굴 대상으로 해란 말이 없잖아 지금.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개업을 대상으로 이래 본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또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야. 얘도 또 개업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자, 그 다음 3번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어디에 끝냐면 4번은 두 번째 줄이에요.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의 부수에는 용역의 알선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선 해줘야 되고 소개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직접 도배업체, 이사업체, 수리업체 이런 걸 운영할 수 없다는 거지. 5번에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입니다. 상가,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이지. 토지는 안 된다. 제일 마지막에 니은에 있네. 토지 분양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토지 분양 대행은 할 수가 없다. 오른쪽에 6번에요. 누굴 대상으로요? 개업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이다. 반드시 개업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이 뜻이고 7번에는 이게 경공매 업무죠.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신청 또는 매수신청 대리. 자, 여기에서 밑에 쭉 보면요.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하고자 하는 때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요건 갖춰가지고 등록을 하고 감독받아야 한다. 뭐에 대해서? 경매 대상 부동산이잖아요. 경매 대상 부동산만 이 말이에요. 경매 대상 부동산. 경매 부동산의 대리를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니까 이번 개인업자의 겸업 범위라고 해가지고 원칙 돼 있네. 개인업자라고 돼 있는데 자,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과 부직사인 개업 이 두 사람 합쳐가지고 개인인 개업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이제 겸업 제한이 없다 이 뜻이죠.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의 제한을 하는 규정이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다만이라고 있어요. 그죠? 가로 안에 있네. 부직사의 개업은 경매, 공매 관련 이런 알선이나 대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개대상물 마지막에 범위. 중개대상물은 토건입간공이죠. 이 토건입간공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똑같습니다. 토건입간공으로 두 번째 줄에 종별에 따라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똑같다. 토건입간공. 그러니까 부칙도 토건입간공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한 장을 넘겨볼게요.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오른쪽에 113페이지에
고용인 한번 볼게요. 고용인까지 하고 한번 볼게요. 고용인. 자, 113페이지에 고용인 2절에 고용인 있죠? 자, 고용인은 거기 뭐라 돼 있냐면 직원입니까? 직원이라 돼 있네, 그죠? 자, 세 가지인데 예전에는 이걸 사용인이라고 했어요.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정이 된 지. 예전에는 이제 법 조문에 사용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별로 이제 듣기 안 좋죠. 그래가지고 고용인으로 바꾼 겁니다. 첫 번째가 고용인의 종류, 유형이에요. 자, 첫 번째 누굴 고용이라고 하냐면 일단은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우리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그렇죠? 그 사람이에요. 알겠지만 말로 표현이 안 되네. 그 사람.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렇죠? 법인의 임원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하고 뭐 하는 사람?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중개업무 보조한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업무 수행하겠죠, 당연히. 기업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직원으로는 소속이 되어 있죠. 예.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무슨 교육 받으라고 했어요? 실무교육 대상자죠. 자, 언제 받아야 됩니까? 실무교육을? 네,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돼요. 고용신고일이 있겠죠. 그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돼. 요런 부분 다 시험 물어봤었어요. 자, 두 번째, 중개보조원은 누굽니까? 그렇죠. 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에 소속이 되어서 현장 안내, 일반 선무 등 개업의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렇죠. 자,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네. 무슨 교육 받습니까? 직무교육 받습니다.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돼요. 이 개업이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언제적 직무교육입니까? 그게 유효한 것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고용되는 거니까. 이 두 사람을 합쳐서 뭐라 부릅니까? 이 두 사람을 합쳐서 고용인을 부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고용인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인 안에는 이 두 사람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유형이 됐네.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신고 시기. 신고의 시기. 첫 번째, 고용을 한 경우예요. 언제까지 신고하냐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합니다. 업무 개시 전은 언제까지입니까? 모릅니다. 그거는 법이 없어. 정확하게 그냥 업무 개시 전이에요. 그 업무 개시 전까지가 맞는 거죠, 답이. 그러면 틀리게 나오는 거는 업무 개시 10일 전까지 틀린 거예요. 업무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틀렸잖아.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지. 왜 업무 개시 앞에 10일 전까지 해라고 돼 있냐고. 틀린 거죠? 그냥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 그럼 틀린 거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나오는지 다 맞추려면 업무 개시 전까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그거만 맞지 다른 건 다 틀렸어요. 자, 그럼 업무 개시 전까지 무슨 신고도 가능하냐면 전자문서에 한 신고가 포함되어 있다 돼 있어. 고용신고는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전자신고, 전자문서에 한 신고 포함이라고 법 조문에 돼 있어요. 조문을 살펴보면 전자신고가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고용신고. 두 번째. 자, 일일 이제 그만두는 거를 뭐라 불러? 그만두는 거. 네, 고용관계가 종료됐다 그래요. 예전에는 이걸 해고라고 했어요. 해고한 때. 해고한 때 하니까는 좀 안 좋죠.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된 때. 고용관계가 종료가 된 때는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요거를
10일 이내니 뭐 7일 이내니 뭐 여러 가지 좀 나오죠. 이걸 어떻게 암기하면 좀 편하게 이제 쉽게 암기할 수 있느냐?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없어.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10일 이내, 7일 이내 이렇게만 외우면은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산일을 붙여야 돼. 뭐라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러면 좀 낫습니다.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하면 좀 어색해요. 계속 하다 보면. 그렇죠? 종료일로부터 며칠? 10일 이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사무소 이전도 나올 거고. 인장 변경 등록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앞에 기산일을 항상 붙여야 돼요. 그냥 10일 이내, 7일 이내 하면 좀 그래요. 헷갈려. 시험장 나오면. 잘 아는 것도 이렇게 막 시험장에 가면 희한하게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래요. 어떤 분들은 시험지를 받는 순간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장에서. 시험장이 좀 그런 곳이라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고 싶은데 그래 된다니까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때는 머릿속이 하얘지잖아요. 그러면 잠깐 쉬어요. 그냥 1분 동안 눈을 감고. 당황하지 말고, 그죠? 그냥 눈을 감고 딱 쉬고 있으면 정신이 돌아와요. 그때 풀어야 돼. 당황한 상태에서 풀면은 안 된다니까, 이게. 헛것이 보여요, 막. 답이 안 보인다니까, 답이. 그런 것이 시험 요령이에요. 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또 차츰차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거 다 알아두셔야 돼. 이게 필요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그러면 전자신고가 되느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신고가 안 됩니다. 전자문서양 신고 포함이라는 그 법 조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실무 쪽에서는 다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전자신고를. 근데 이제 법 조문으로 봤을 때는 전자신고 문서에 포함이 안 된다 되기 때문에 전자신고 안 된다고 공부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누구의 책임? 예,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사용주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책임은 고용인 책임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고용 책임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개업의 책임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뜻이에요. 그럼 뭐 고용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개업이 책임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뭐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 책임지지. 고용인이 막 일 마치고 뭐 집에 가가지고 뭐 친구하고 뭐 술 먹다가 싸우고 이런 것까지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집니다. 업무상 행위. 자,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도 시험 문제 지문에 바로 들어가죠. 고용인 소속하고 이제 보조원. 고용인의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입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그렇죠? 고용인을 고용한 누구의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개업의 행위로 본다라고 했어요. 본다. 이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은 본다 이걸 네 글자로 얘기하면요, 예, 간주한다예요. 본다는 간주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이게 번복이 힘든 거예요. 본다는. 근데 본다, 간주한다 말고 틀리게 뭐라고 나옵니까? 추정한다 이래 나와요. 추정한다는 거는 반증을 들면 번복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간주한다는 번복 절차가 좀 힘들어요. 복잡하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추정한다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떤 책임을 지는가? 세 가지 책임을 집니다. 첫 번째 책임이 뭐냐면 민사 책임이에요. 민사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책임을 지냐면 이런 책임을 지는 거지.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과실 책임이라고 되어 있어. 무과실.
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관계없이 무조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관계없이 무조건 책임지는 게 이제 민사 책임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이지 민사적으로. 그러니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져야 돼요.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부진정 연대 책임, 연대 채무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연대 보증, 우리가 친구 연대 보증 쓰면 친구 돈 못 갚으면 친구가 돈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 연대 보증이죠. 그런 관계에 있단 말이지 연대 보증이라는 데. 근데 그런 말이 없어도 우리는 개업하고 고용인 간의 관계는 책임져야 되는 관계가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고용인을 상대로 해서 선택적으로 공동으로 책임을 청구할 수 있어. 선택해서 아니면 같이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부진적 연대 책임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한테 자 1,000만 원 배상해 줬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1,000만 원 나갔죠?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다시 누구한테? 고용인한테 달라고 보상권을 행사합니다. 보상을 구할 권리. 이게 민사 책임이지. 세 가지입니다. 무과실, 부진정 연대 책임, 구상권 행사. 민사 책임이에요. 자, 두 번째 형사 책임이에요. 형사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지냐면 요거는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기로는 양벌 규정이라고 그래요. 양쪽 다 벌을 주겠다. 이때 양쪽이 누굽니까? 양쪽이라면 개업 공인중개사랑 고용인이 되겠죠? 예, 양쪽 다 벌을 준다 이 말이야, 형사적으로. 자, 이건 우리 법 50조에 규정되어 있는 양벌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50조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고용인이 중개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잘못을 해야 되냐면 요거 잘 보셔야 돼요. 행정, 형벌. 에 관한 위반 행위. 어떤 잘못해야 돼요? 행정, 형벌에 관한 위반 행위 해야 된다. 우리 법에 행정, 형벌이라고 하면 징역형하고 벌금형 말해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말하죠. 우리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48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49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행정, 형벌이. 3대3, 1대1이라 부르지. 그러니까 고용인이 이 3대3이나 1대1에 해당하는 잘못을 해야지만 이 형사 책임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질서벌에 관한 잘못을 했다. 과태료에 관한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행정 질서벌에 관한 위반을 했다. 그럼 이게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책임 없다 이 말이지. 반드시 행정 형벌에 관한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고용인 첫 번째 그 행위자가 고용인이죠. 그 행위자는 뭘 받냐면 해당 형벌을 받아요. 해당 형벌이라고 하면 3대3이면 3대3, 1대1이면 1대1. 그 말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잖아요. 교도소 갈 수도 있습니까? 고용인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잖아. 해당 형벌이니까. 3대3이면 3대3, 1대1, 1대1이에요. 그러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징역형 갈 수 있어요. 교도소 갈 수 있어요. 고용인은 교도소 갈 수 있다. 징역형. 그런데 그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당 조에 규정된 뭘 받아요? 벌금형을 과한다고 했어요. 벌금형을 과한다고 했지 징역형을 과한다 안 했거든. 그럼 교도소는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용인 때문에 교도소 가는 거는 억울하잖아. 그렇잖아요. 벌금은 처음 낼 수 있겠지만은 고용인 때문에 고용인의 잘못 때문에 지금 내가 개업에 교도소 가는 거는 좀 억울하잖아. 징역 사는 거는. 그래서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징역형 또는 벌금형 하면 틀리겠죠? 맞잖아요. 징역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벌금형을 과한다 했고 면책 규정도 있습니다. 면책 규정이라면 이런 거예요.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행정 형벌에 관한 위반 행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업무에 관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고 해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두 글자로 뭘 웃기게 생각하지만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말은 했다 이 말이에요.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했다 그 말이죠. 주의 이거 조심하라고 했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거예요. 상당한 지휘와 감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한 거지. 조심해라고. 요 업무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외. 이 말은 벌금을 안 받습니다. 내가 조심하라고 이렇게 막 주의를 줬고 감독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과실이 없어 이 말이에요. 내가 기업이 과실이 없는 거지. 조심하라고 했고 얘기 다 했고. 그러니까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안 진다 이 말이에요. 과실이 있는 경우엔 책임진다 이 말이지. 그럼 과실이 없으면 책임 안 진다.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하고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상당한 지휘와 감독이 있었다 그러면은 제외. 그러지 아니하다. 벌금 안 받습니다. 그럼 계약공인중개사가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그렇죠. 이 형사 책임은요.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과실이 없으면 책임 안 진다.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해가지고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그럼 민사적으로는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됩니다. 이 말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되고 이거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무과실 책임, 형사적으로는 과실 책임.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책임? 행정 책임 있잖아요. 행정 책임. 자, 행정 책임이에요. 행정상의 책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행정 책임은요. 행정 처분 되겠습니까? 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의 행위로 본다 했죠?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기업이 했다니까. 기업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인의 행정 책임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행정 책임으로 연결되겠습니까? 예, 기업의 행정 책임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행정 책임. 그러니까 고용인 때문에 기업이 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행정적으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임이 만약에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을 다 묻습니다. 교통사고랑 비슷해요. 교통사고 나도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물어줘야 되죠. 너무 심하게 나면 징역 또는 벌금 받을 수도 있지. 그리고 행정적으로 면허가 어떻게 돼? 취소될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랑 비슷하다. 느낌만 잘 안 오면 오늘 집에 가다가 한번 해보든지. 바로 오겠지 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밑줄 꺼볼게요. 113페이지. 자, 거기 고용인 종류라고 해가지고 두 군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의 끝에는 소속공인중개사랑 중개보조원 이렇게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고용인이라 부릅니다. 뒤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양가로 3번에 보니까 고용신고란 말 나와 있죠. 자, 고용신고 이 말은 업무 개시 전까지. 그렇죠. 그럼 당연히 고용인은 고용 안 해도 되죠. 혼자서 해도 됩니다. 고용 안 해도 돼. 그리고 여러 명 고용해도 됩니까? 여러 명? 네. 수에 대한 뭐 그런 건 제한 없다 이 말이지.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고용신고는 무슨 신고 된다고 했어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 자격증을 뭐 첨부해야 됩니까? 안 하고. 첨부 안 하죠? 자격증은 항상 첨부하는 게 아니고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소속의 자격증 확인을 요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을 보니까 외국인이네. 외국인 고용해야 됩니까? 외국인 되죠.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본인들이 결격 사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했죠. 네, 그 말입니다.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며칠? 10일 이내. 10일 이내. 당연히 신고, 고용신고, 고용의 종료신고 의무이기 때문에 신고 안 하면 다 제재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업무 범위 이거는 볼 거 없고.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번에 기업의 고용상의 책임, 사용자 책임이라고 돼 있고, 양가로 1번에 기업의 행위로 간주. 자, 밑줄 꺼볼게요. 소속 공인중개사 및 분계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그러니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의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중요한 말입니다. 본다는 다른 말로, 예,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간주 규정이며 추정 규정이 아니다. 이 말은 간주한다는 맞는데 추정한다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민사상의 책임을 바로 가볼게요. 연대 채무라고 돼 있네, 그죠? 연대 책임, 부징적 연대 채무 관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서 니은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에 보세요.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에게 공동으로 연대하여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책임 청구할 수 있다. 부진적 연대 책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정도 보고요. 판례는 지금 보지 말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행정상의 책임 양가로 3번에. 자, 다시 한 번 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의 행위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요. 고용인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 사유를 위반하였다면 그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네. 그리고 양가로 4번의 형사상의 책임으로서 그 양벌 규정을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양벌 규정 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속, 보조원, 임원, 사원 이 사람들이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서 48조 3대3, 49조 1대1 이걸 행정형벌이라 그래요. 이 행정형벌에 관한 위반행위 요거를 위반했을 때 그 행위자를 벌한다. 그렇죠. 그 고용인들을 벌합니다. 행정형벌, 해당 형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을 과하는 거지 징역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 면책 규정이 있네. 그죠? 두 번째 줄에 그 업무에 관하여 밑줄을 쓰면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받지 않는다 이 말이겠네. 면책 규정을 기억하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121페이지에 중개사무소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